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2020년 하면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마 2020년은 코로나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치는 한 해를 보내셨겠지만 또 그 안에서 분명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참 기쁘고 보람된 한 해였는데요. 저에게는 또 다음 세대 마이콘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해가 바뀌어도 앞으로도 계속 다음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시죠.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 뚝딱이 아빠 김종석 집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뚝따라랐다 뚝딱딱. 네, 고맙습니다. 늘 그리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이혜근 권사님도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학교, 미랄두레학교, 수명학교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CTS 아트홀에서 전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3명의 강연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이야기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연이가 코로나 시대 새로운 여행 캠프를 소개합니다. 외국어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일본어 공부 4개월 만에 일본인과 대화가 가능했다는 학현이가 외국어 공부 비법을 공개합니다. 해외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이 세계 선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지원이 생활 속에서 나눔을 통해 선교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세대 마이크 온! 다양한 학생들이 준비한 흥미로운 강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학교에 다니고 있는 11학년 백서연입니다. 제가 다니는 이야기학교는 다른 학교들과는 특별한 점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저희는 1년 동안 매 학기 매 계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행 캠프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들 중에는 학기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개강 종강 캠프가 있고요. 초등끼리 떠나는 초등 캠프, 중등의 자전거 여행, 고등학년들끼리 떠나는 유럽 여행, 그리고 이야기학교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가족 캠프가 있습니다. 이런 캠프들은 저희는 1년 동안 떠나면서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가치들을 저희는 배워 나갑니다. 이런 가치들 중에서는 학교 안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배웠던 공동체 생활과 서로를 배려하는 것, 또 삶의 가치를 저희는 함께 배워 나갑니다. 여러 캠프들 중에서 저희가 가장 최고로 뽑는 것은 중등의 자전거 여행입니다.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여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편히 쉴 수도 없고 잠을 잘 잘 수도 없고 식사하기도 쉽지 않고 씻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보내는 시간인 만큼 저희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자연을 바라보며 도심 속의 분주함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며 달리기도 하고 다채로운 일들을 겪으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모두가 가장 친밀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는 여행 캠프를 단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특별한 캠프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희 중등 전체가 서울 도심을 여행하는 캠프였는데요. 저희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하여 서울 도심을 여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히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의 중요성도 함께 알리는 캠프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처음에 이 캠프를 듣고 무척 놀랐지만 곧 오랜만에 가는 캠프를 반가워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캠프를 준비할 때 선생님들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모두가 함께 일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11, 12학년들은 조장을 맡아서 학생들이 이끄는 역할을 하고요. 8학년, 9학년들은 일의 중심을 맡고 일을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7학년들은 선배님들을 보면서 일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의 역할 외에도 전체에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현수막과 배너를 만드는 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늦은 밤까지 현수막을 디자인하고 주만하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고학년인 저는 제 일을 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수업 시간과 과제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선배인 제가 동생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독여가면서 열심히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여행 캠프에서 사용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캠프를 준비하면서 두근거리고 신나는 마음도 있었지만 염려되는 마음도 매우 많았는데요. 아침 출근 시간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따릉이를 빌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뭔가 저희가 약간 피해가 될까 약간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자전거 여행을 7학년, 8학년이 처음 가게 되었는데 이 많은 차들이 많은 도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저희가 안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조 선생님께서는 자전거를 처음 타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조는 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여행을 떠나야 하니까 저희가 첫날이 다가왔을 때 다행히도 한 역에서 저희는 자전거를 모두 구할 수 있었어요. 또 서울 지리에 밝은 12학년 선배 덕분에 첫날 집결지 장소인 광화문역까지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조원들 간의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라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2일차, 3일차 과정에는 저희가 팀워크를 맞춰갖고 속도감이 나기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37명이 줄을 지어 자전거를 탄다면 얼마나 긴 줄 아시나요? 안전거리를 두고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0m가량의 길이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맨 앞에 있는 선두 친구와 맨 뒤에 있는 후미 친구는 서로를 바라볼 수 없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전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또 각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실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을 했지만 가장 빠른 친구는 조금 더 페달을 천천히 밟고 느린 친구는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모습, 저희들 간에 배려하는 모습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자전거를 타던 중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저희 조에서 속해 있던 7학년 한 친구와 12학년 선배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7학년 친구는 무릎 부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12학년 선배는 허리 부상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 조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조들을 먼저 보내고 후발대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조장인 저는 가장 좋은 길을 찾아야 했고 또 안전한 길을 찾아야 했고 앞에 조들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후발대로 가고 있는 중에 저희는 꽤 높은 힘든 계단을 만났는데요. 그 계단을 만났을 때 저희는 또 한 가지 시련이 닥쳐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다친 선배가 남자 선배였는데 열심히 저희를 도와주어서 또 계단을 자전거를 끌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조는 조금 더 돈독해지고 또 함께 팀워크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에 캠핑장에서 묵어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힘을 모아서 77개의 텐트를 쳤고 또 그 추울 수 있는 그 밤에 동생들에게 핫팩을 나눠주며 또 하루를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던 조원들이 한계에 다다라서 포기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생님들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는 끝까지 도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갑작스러운 추위
그리고 자전거 실력의 차이와 저희 체력의 한계를 마주한 이번 여행은 저희에게는 그냥 이 캠프 자체로 모험과 도전이었는데요. 앞을 모르는 모험과 도전은 또 저희를 한층 더 성장하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책임은 무겁지만 늘 저희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준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학교는 언제나 저희에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위의 역량을 저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성장을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모험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도전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야기학교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모두 어렵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서로 도와가면서 어느새 그 산을 넘어 있는 철호를 볼 때면 뿌듯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저희는 학교 안에서 여행 캠프를 통해 삶을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믿음의 공동체와 살아가는 법, 함께 관계를 쌓아가는 방법, 선후배를 배려하고 또 이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희 학교는 생각합니다. 이야기학교에서는 삶이 교육이자 교육이 삶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닥친 시련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증거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요 서연 학생의 강연을 들으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2달에 한 번이라 그랬잖아요. 2달에 한 번 정도 여행이나 캠프를 가는 학교가 있다. 이거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올해는 또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하긴 했잖아요. 근데 물론 올해는 좀 어려웠지만 그동안 좀 쌓아온 추억들, 캠프와 관련된 추억들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줄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이야기학교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가족 캠프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생들, 누나들, 뭐 형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뭔가 저희가 진짜 하나의 가족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가족 캠프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자전거 여행은 가장 저희가 사실 고학년과 저학년이 친해지기는 어렵다고 어려운 과정이 많아요. 근데 자전거 여행 때는 7학년과 10학년이 함께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뭔가 벽을 없앨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친해지는 시간이 전 자전거 여행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저학년이랑 고학년이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건 일반 학교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야기학교에서는 그게 가능하네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이야기학교 장한석 교장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자전거 여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캠프들을 많이 기획하고 또 해나가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학생들의 진짜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직접 좀 들려주시죠. 네, 저희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아마 84회 정도 다 다닌다면 아마 여행할 거고요. 도시는 해외까지 포함해서 100여 곳 이상을 다녀보는 경험을 할 거예요. 이것이 네. 8살부터 19살까지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경험이자 또 어떤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야기학교에서 교육하는 가장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삶을 위한 교육이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직접 경험하면서 배운다. 그런 의미가 이 여행 캠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 서연이가 발표를 아주 잘했는데요. 리더십, 관계 성장, 또 문제 해결, 또 도전을 넘어서는 그런 모험들 그 안에 가득 담겨 있거든요. 저학년과 신입생들의 부모님들이 기대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너무 학교를 믿어서요. 부모님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뻔히 기대하시면서 그러니까요. 그냥 편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음식을 먹는다면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마음도 조금 이해를 해볼 거고 직접 다 해 먹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깨닫게 되는 그 소소한 작은 것도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맞아요.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석 집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자전거 타는 걸 네.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그래서 힘들고 그리고 변하지 않고 게으르고 이럴 때는 저는 늘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자전거가 멈추는 순간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처럼 내가 추구하고 도전하는 것 자전거 타듯이 멈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제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네. 저는 자전거를 탔는데 네. 힘들고 어렵지도 않은데도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탄다니까 너무 더 큰 발전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일 또 인상적이었던 말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위의 것들을 제안하고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학교에 좀 많은 편인가요? 대표적으로 저희 10학년, 11학년은 축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네. 이거는 1년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학기 초부터 시작해서 12월 초에 하는 저희 축제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 과정에서 10학년, 11학년 친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학년이 중등 전체가 함께 참여를 하는데 10학년, 11학년 친구들은 팀장이에요. 그래서 공연팀 팀장, 전시팀 팀장, 무슨 홍보팀 팀장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작년부터 홍보팀 팀장을 맡아왔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뭔가 학생들에게 뭔가 조금 따뜻하게 말하는 법, 그리고 일을 잘 배분해 주는 법, 그리고 뭔가 동생들과 어떻게 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얘들을 이끌어 가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뭔가 그런 저희 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안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부럽고 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즘 우리 한국 학생들은 대학의 전공을 정할 때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르고 정해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어느 부분에 소질이 있고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미래를 결정할 때 굉장히 그 좋은 것을 적합한 것을 이렇게 잘 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협동하다 보면 리더십도 거기서 길러지는 것이 리더십이 뭐 그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격려하고 싶고 너무 좋은 것 같고 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비전을 꼭 발견하시길 응원할게요. 오늘 좋은 강연 너무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강연자 백서연 학생의 강연을 들으면서는 올 한 해 나도 한번 자전거 여행을 떠나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이번 두 번째 강연자의 강연을 듣다 보면 잠깐만, 나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강연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랄두레학교 9학년에 재학 중인 이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다음 세대와 언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네, 여러분 모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것도 좋아했고 그리고 말도 빨랐고요. 하지만 저처럼 언어를 좋아하지 않아도 언어를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듣고 읽고 쓰고 말하며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내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언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어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외국어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가 있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또 다른 연구 결과로도 우리가 외국어를 사용할 때 아주 좋은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먼저 외국어를 사용할 때 장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용어에서 두 가지 이상, 모국어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바이링걸리즘 혹은 바이링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이개국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이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문화적, 사회적 경험에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 공동체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이링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에도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그리고 신경학적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약 4년의 지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사용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가정에서 2개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교육받은 아이들은 언어가 그들의 지적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언어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가기를 원하실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68편 3절 말씀에서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말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러한 언어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하는데요.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모두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어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해서 이 바벨탑 사건과 같은 타락을 이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어의 타락을 보시고 언어와 민족을 흩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외국어가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싶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서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받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에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 모두 언어가 하나고 민족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언어와 민족을 흩으셨고 그 상태로 지금까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모일 때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언어로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 다음 세대는 언어, 즉 외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왜 언어가 중요하고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 생각을 듣고 혹은 평소에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몰라, 그리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노하우와 스킬을 담아서 외국어 공부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자격증을 딴 경험이 있습니다. 자격증 합격 시험인데요.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기도 했고 또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동아리를 세워서 친구들과 선생님으로서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어떻게 일본어를 공부했길래, 어떻게 언어를 공부했길래 이렇게 금방 일본어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저는 2년 정도 공부했어요 라고 대답하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제가 저의 노하우를 담은 일본어 공부의 방법을 문장 3개로 담아봤습니다. 실용 외국어는 흥미도에 따라 습득력이 달라진다. 실용 외국어와 또 시험이나 입시 외국어와는 조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실용 외국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첫 번째 문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 외국어는 흥미도에 따라 습득력이 달라진다에서 흥미도는 언어에 대한 목적, 간절함, 재미를 의미합니다. 외국어 습득에 대한 간절함과 재미와 흥미를 가지게 된다면 언어의 습득력은 매우 올라갑니다. 저에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일본어를 시작할 때 한 가지 작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갈 때 한마디라도 해보자 라는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잠깐 시작을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다시 일본어 공부를 잠시 접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어떤 언어를 시작할 때 먼저 재미를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드라마, 책과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매체를 찾아서 언어를 공부하면
덤으로 회화와 듣기 능력까지 늘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학습법입니다. 두 번째, 실용 외국어는 반복 학습이 핵심이다 라는 말인데요. 반복 학습은 말 그대로 반복 학습입니다. 배운 것을 복습하고 따라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리고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아무렇게나 반복해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으로 공부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이 사진은 제가 공부했던 프로그램의 일부분인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영어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단순히 영어가 나오고 그 뜻을 매치하는 식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방법은 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어와 뜻이 한글과 영어가 아니라 그림이라는 점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단어를 외우거나 문장을 기억할 때 뜻을 한국어로 매치한다면 우리가 외국어를 봤을 때 뇌에서 한국어를 기억하고 그 한국어를 다시 상황으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진이나 그림으로 그 단어와 문장을 기억하게 된다면 훨씬 더 기억하기 쉽고 연상하기 쉽습니다. 마치 모국어를 구사할 때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 반복 학습은 노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노출이라 함은 외국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유학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학을 가기가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외국어 환경에 노출돼야 합니다. 저는 이 노출의 방법에 대해서 혼잣말을 강조합니다. 혼잣말이 정말 중요한 학습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혼잣말은 단순히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그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배운 표현들을 익히고 그것을 말해본다면 우리의 능력은, 언어 능력은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항상 사용하며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는 외국어를 공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이 도구로 사용받아야 합니다. 신년 목표는 외국어 공부가 어떠실까요? 보잘것없는 나지만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감사하고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학현 학생의 두 번째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일본어 실력을 한번 좀 들어보고 네. 싶어요.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このコロナ時代にみんないろいろもので大変だと思うんですけど、神様の中でイエス様の中で一緒に元気に過ごしてほしいんです。 어떤 뜻인지도 얘기해 주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힘들 텐데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대단하네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외국어 하나쯤은 잘해보고 싶다. 이거 모든 사람들의 바람 아닌가요? 막 모든 분들이 새해 계획 세울 때 언어 잘하는 거 어떻게 하면 올해는 영어 회화 실력을 늘려볼까? 이런 것들 한 번씩 꼭 하잖아요. 근데 우리 패널분들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그 영어, 그러니까 외국어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약간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랬는데 아까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맞아. 복음을 전하는 데 쓴다면 그렇죠. 두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제가 책 읽는 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요즘 그걸 실천하느라고. 네. 근데 새해에는 또 이 외국어 공부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전을 제가 한번 오늘 받은 것 같아요. 네,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저는 찬양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외국어 찬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를 올해 목표로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도전! 올해 말에 여쭤볼 거예요. 고맙습니다.
학현군 매일 일본어로 혼잣말을 하고 일본어 책 보고 일본어 애니메이션 보고 이러면은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30분씩이나 뭐 1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또 오.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공부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네. 효율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 자리에 학현군 어머니가 나와 계세요. 김정원 집사님. 어머니도 외국어를 잘하시나요? 아유, 어머니 어떻게 뭐 격려해 주시고 그러세요? 제가 이제 유일하게 가장 잘하는 그 언어는 네. 한국어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학현이에게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와준 거는 없는데 항상 이제 학현이가 집에서 NHK 방송 그것도 아. 일본어 뉴스를 자주 보거든요. 근데 저희는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시청해주고 학현이가 이제 학현아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학현이가 통역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아 이렇구나 일본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한국보다 더 일본을 더 자세하게 알았던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어머니 그렇게 지지해주고 큰 있었어요.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일본어 네, 실력이 느는데 맞아요. 어머니가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들도 분명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대들을 좀 갖고 계셨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똑같듯이 네. 저도 이렇게 학현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 정말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의 기도 제목도 항상 학현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네. 10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대에 정말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가 한 줄기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심어주고 그렇게 가치관을 잘 확립해 갈 때 정말 아이가 건강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미랄두리 학교를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3년째 지금 미랄두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왜 학현이가 공부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친구들을 왜 사랑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잘 배워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 그것을 그냥 말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선생님들을 잘 따라가고 있어서 학현이가 이렇게 참 감사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학현군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학현군은 미랄두리학교에서의 학교 생활 어때요? 만족해요? 처음에는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일반 학교에 다니다가 대안학교에 온다는 것이 조금 갭이 컸는데 또 계속 지내다가 보니까 또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친구들하고 네. 지내보고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어느 순간 풀려 있고 열려 있고 그래서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또 힘든 일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저는 그 해외 국제 대회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다녀요. 다녀보면은 지도자 누가 되냐면 말이 되는 사람이 지도자 자리에 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학현이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미 지도자라고 얘기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신앙 쪽으로 아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신앙돼 있고 언어돼 있으면 뭐 더 공부 안 하고 지금 나가도 어디 가나 이 국제 그 무대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학을 다녀와도 어학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아까 그 세 가지 흥미와 반복 학습, 이 노출이라고 하는 거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그래서 참 그런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어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 더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그 정신이면 그래서 하나 더 하시면 정말 국제 무대 어디 나가든지 그러니까요. 지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또 한국 학생들이 다 똑똑해요. 그런 좋은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이 언어 잘하는 학생들 많이 배출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여운 말씀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언어를 하나 더 배워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것도 참 좋은 것 네. 같아요. 워낙 언어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언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학현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강연자의 강연을 들을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친구는 소명학교 박지원 학생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 위치한 소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1학년 박지원입니다. 여러분,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에 대해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 책은 제목에서도 말해주듯이 전 세계의 기아의 실태와 그 배후의 요인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굶주리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기는커녕 늘어가고 있는데요. 전쟁, 정치 권력의 부패, 환경 파괴로 인해 오히려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빈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책 또한 국어 시간 필독서였기에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빈곤에 대해 슬퍼하고 아파하는 정도에 멈췄습니다. 어떻게 해야 빈곤 문제가 잘 해결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었지만 이것도 잠시 저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저에게 있어 빈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11학년이 되어 학교 자치회 소속인 외부교류팀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외부교류팀은 외부의 문화를 학교에 접목시켜서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팀입니다. 외부교류팀에서는 외부의 공모전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거나 학생들이 원하는 공모전이 없을 경우에는 교내 공모전을 열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구호단체를 통해 소명학교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인스타그램 홍보 등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결연을 맺고 있는 단체는 한 어린이가 자립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 양육을 통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단체를 통해서 2명의 어린아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를 후원하는 것은 소명학교의 비전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소명학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추구하는 소명인을 키우는 인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이 추구하는 가치는 성서한국, 남북통합, 세계선교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세계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선교를 위해 소명학교에서는 직접 선교를 나가는 단기선교 그리고 비전 트립 등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현지의 센터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구호단체를 후원하며 세계선교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원을 할 때에는 단순히 학교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교류팀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리고 후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상태가 되었을 때 SNS를 통해 기부 릴레이를 진행시킨다든지 각 반에 저금통을 배치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린트기 옆에 모금함을 설치해둬서 학생들이 프린트를 할 때마다 모금함에 동전을 넣어서 그 돈으로 후원금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 2회 정도 학교 인근에 세명자원이라는 폐지 수거하는 곳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나온 폐지들을 세명자원에 팔아 그 돈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일이 줄어들면서 후원금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3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3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전까지 후원 활동에 대해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오셨기에 그냥 그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 정도만 알았지 그냥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에 외부교류 팀장을 맡게 되었을 때도 이 나눔이 그냥 저에게는 여러 가지 일 중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아이를 후원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며 우리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이 끊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원 활동에
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며 단순히 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후원 활동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이 나눔을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알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전교생이 나눔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아프고 힘든 아이들을 후원함으로써 세계 선교를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전 세계 선교, 빈곤, 후원 등에 있어 무지했습니다. 어쩌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어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나눔을 통해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이전까지의 저는 나눔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심상 그래야 할 것 같으니까, 사회적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눔을 하며 나눔의 가치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저의 삶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실천이 선택사항이 아닌 나눔의 교육과정을 통해 행해줄 수 있길 바라고, 또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들 모두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귀한 일을 통해 느꼈던 것들을 나눌 수 있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강연자 소명학교 박지원 학생의 강연까지 들어봤습니다. 너무 예쁘고 귀한 마음이 담긴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후원 독려 활동도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법이 가장 후원에 있어서 효과적이던가요? 일단 각 반에 저금통을 이렇게 설치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후원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었는데요. 제일 효과적이었고, 그리고 또 굿즈를 제작해서 그 학교 급식실 앞에 무인 부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알아서 이렇게 적고 동전을 넣어서 그 굿즈를 가져가는 형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것 또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이 자리에요, 지원 학생의 어머니 차은미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부모님으로서는 참 아이가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좋으실 것 같은데, 오늘 따님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대견하고요. 이 자리에 설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지원이 어. 성격상 사실 네.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발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어렵죠. 소명에서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네. 아이 성격이 정말 많이 바뀌고 아, 이렇게 그랬구나. 활동적으로 본인 스스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해가는 게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제가 이 대안학교를 보낼 때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사춘기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학원 공부가 아닌 본인 스스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딱 두 가지 마음으로 학교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라면 사실 공부에 아이를, 자기 자녀를 공부해서 자유롭게 키우기가 좀 힘들 그렇죠. 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지원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보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높이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원이가 하는 활동들, 그리고 저렇게 성격도 많이 좀 활발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소명학교 정승민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 외부 교류팀을 따로 둘 정도로 뭔가 대외적인 활동에 학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를 좀 가질까요? 팀이 사실 먼저 생기지는 않았고요. 네.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소명인이 되자인데 저희가 보니까 저희 손길이 지금부터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선생님, 주변에 학교도 돕고 싶고 또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도 해보고 싶다라는 요구가 먼저 왔고, 그리고 그것을 학교가 어떻게 그럼 잘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나중에 생기게 된 게 대외팀이라는 게 생겼어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문화가
너무 대견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 이 같습니다. 멋진 생각이 아이들에게서 출발한 맞습니다. 거였군요. 네. 아, 네. 그렇군요. 마음에 굶주린 사람들이 사실 요즘 너무 아, 많아요. 저는 마음이 배고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교의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세계 선교에 눈을 뜨고 그쪽에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직접 친구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를 직접 네.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모습이 너무나 이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 양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작은 마음이 또 그 친구들에게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렇죠. 그 세상 그 친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면서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지원 학생 덕분에 지구가 좀 더 따뜻해졌어요. 아, 예. 맞습니다. 어렸을 때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갖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연말연시예요.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가장 많이 도와야 할 사람들이 아마 우리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박도상 목사님, 나눔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실천하겠다고 하는 우리 지원 양의 강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역시 기독교 대안학교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이번에 그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사회가 펼쳐질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공존의 시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함께 사는 이런 사회,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결국 기독교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는 학교에서 교육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다 경쟁 이제 심리, 누구보다 내가 더 앞서야 되고 그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이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래도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이런 것을 가르치고 또 배운다라고 하는 게 참 왜 이 시대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네.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우리 지원 학생 응원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원 양, 지금 학교 자치회에서 외부 교류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후원 활동 이외에 혹시 기억에 남는 외부 교류팀 활동이 있을까요? 고기초 재능 기부라고 해서 그 활동이 기억에 남는데요. 초등학생들에게 재능을 기부해 주는 것인데요. 약간 놀이 수업을 놀이 수업으로 했었는데 이게 약간 농도에 따른 밀도 차이라고 해서 그 무지개 칵테일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이제 과학 이론이 아니라 재밌는 놀이를 통해서 가르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겠는데요? 네, 되게 그렇죠? 재밌었어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뜻 안에서 삶을 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고3인데 대학이랑 입시도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의 지금의 꿈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아름답네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목표라고 말하는 지원 양의 고백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저희도 같이 응원할게요. 오늘 귀한 강연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린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쇼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 준비된 강연은 모두 다 들으셨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 들어봐야겠죠? 김종선 집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새 친구를 보면서 마이크 이거를 삼행시를 준비했어요. 운 띄워드릴까요? 네. 마음이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다음 세대가 있을 줄이야. 크크크. 정승민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삼행시는 아니고요. 네. 오늘 키워드 세 단어가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네. 이야기라는 단어와 그리고 언어라는 단어와 나눔이라는 단어인데 저는 그걸로 문장으로 제 소감을 대신할까 합니다. 네. 네, 언어가 같거나
다르거나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이야기가 풍성해지는데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네, 그런 소감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동창 목사님, 오늘 저희 다음 세대 마이콘 처음 함께 하셨는데 학생들 강연 들으신 소감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한국교회가 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데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한국교회가 어떻게 저 아이들을 할까가 아니라 나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 한국교회 변화시킬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